장모님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한식당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다. 모처럼 정장을 차려입은 나는 수진의 옆에 서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12살 서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셋째 삼촌이 디지털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오랜만에 정장 입으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친척들의 농담에 웃으며 응수하는 동안에도 수진은 여전히 현관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시선을 따라가자 낯선 남자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중년 남성.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조카 며느리 조연숙 남편인데 같은 고향 출신이래요. 수진이랑 동창이랬나? 장인어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이 낯선 남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43년을 살며 아내의 모든 과거를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저 오늘 장모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에 오신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다. 맞다. 박준영 씨지. 같은 지역에서 왔다길래 초대했어. 그 남자 박준영이 장모님께 꽃다발을 건네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다. 수지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미소를 지었지만 평소에 그 밝은 웃음은 아니었다. 교사로 20년을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수진의 미소 뒤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서아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사람들이 꽉 찬 공간에서 누구나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서아의 눈치는 역시 나보다 빨랐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장인 장모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고 수지는 사촌들과 다른 테이블에 자리했다. 그리고 그 박준영이라는 남자도 같은 테이블이었다. 건배사가 오갈 때마다 수진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반가움이려니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서아가 뒷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물었다. 아까 그 박준영 씨, 알던 사람이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아는 사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 교사로서 학생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저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피곤한 하루 끝에 사소한 의심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서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수지는 이미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던 술이었다. 오늘 힘들었어?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생일인데 내가 챙겨야 할 게 많았어. 평소 같았으면 장모님 생신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을 텐데 수지는 그날따라 유독 짧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 수지는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일어났을 때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의 걸음을 멈췄다. 수진이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왜 하필 오늘?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이제 각자 가정이 있잖아. 당신도 나도.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원래 남편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던 수진이 아니었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벽에 기대 숨을 죽였다. 수진의 통화는 10분 정도 더 이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모든 것을 들었다. 마지막 마디가 가장 선명했다. 내일 점심에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수진이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다시 침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와 잠든 척했다. 옆에 누운 수진에게서는 아직도 와인 향과 함께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해를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처음 느끼는 낯섦.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등장한 고등학교 동창 박준영이라는 남자.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수진의 평소 일정을 떠올렸다. 내일은 화요일. 그녀가 요가원에서 오전반을 가르치는 날이었다. 점심시간에 누구를 만난다는 것일까? 머릿속에서 의심의 실타래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다. 가정과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인생의 균열을 목격했다. 장모님 생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에 공을 들였다.
요가원 수업이라며 평소보다 공들여 차려입는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었다. 오늘은 출근이 늦어 서아를 내가 등교시키기로 했다.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마지막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죄책감으로 가득해 보였다. 오늘은 수업 끝나고 원장님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어제 새벽 통화를 들었으니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만날 사람은 원장이 아닌 박준영이란 남자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를 등교시킨 후 학교에 도착해서도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3교시 수업 중에 갑자기 서아의 담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아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보건실에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서아가 며칠째 좀 우울해 보이더니 서아의 담임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아이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춘기 직전의 아이는 부모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당장 수업을 비워두고 보건실로 향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아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12살 딸에게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저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라고. 아마 장모님 생신 준비로 피곤하신 거라고 둘러댔다. 서아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사한 표정으로 요리에 집중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서아가 오늘 아팠다던데 전화 안 받았어? 수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요가원에서 개인 레슨하느라 진동으로 해놔서 방금 봤어. 서아는 괜찮아? 다시 거짓말이었다. 요가원 개인 레슨은 목요일이었다. 15회 동안 그녀의 스케줄을 함께 관리해왔으니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다. 저녁 식사 내내 수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학생들 이야기, 요가원 근황, 심지어 장보기 계획까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술술 흘러나오는 일상의 소음들.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는 서아의 숙제를 봐주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와중에도 그 정도면 되겠지. 곧 정리할게라는 말이 들렸다. 무언가를 정리한다? 대체 뭘 정리하겠다는 걸까? 일주일이 흘렀다.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다. 갑자기 늘어난 외출, 늦은 귀가, 평소 즐겨 입지 않던 옷차림들. 그러다 그녀가 처음으로 외박을 요청했다. 연수가 있어서 1박 2일 대전에 가야 해. 요가 관련 연수라고 했지만 평소 같으면 최소 한 달 전부터 계획했을 일정이 갑자기 생겼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동의했다. 그날 밤 서아와 둘이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딸아이와 교대로 팝콘을 먹으며 코미디 영화에 웃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내 머릿속은 수진의 행방으로 가득했다. 영화가 끝난 후 서아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빠, 엄마가 외박한 날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안 돼요? 엄마는 요즘 웃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의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자리의 공허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예정보다 빨리 귀가했다.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생기 있었다.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는 그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수지는 평소와 달리 샤워부터 서둘러 했다. 연수는 어땠어? 샤워를 마친 수진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늘 하던 요가 워크숍이었어. 그러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거짓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문득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급히 감추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야? 무심한 듯 물었다. 수지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아, 요가원 회원이야. 내일 수업 문의.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요가원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유독 서아에게 다정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새학용품을 사주겠다며 약속했다. 마치 무언가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듯한 행동들. 서아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곧 엄마의 갑작스러운 애정 공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침대에 누운 후에도 뒤척이던 수진이 물었다. 1위,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냥 학교 일이 좀 많아서. 너는? 요가원은 어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좋아. 요즘 뭔가 다시 열정이 생긴 것 같아. 어둠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다. 내 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장모님의 환갑잔치에서 다시 만난 박준영이라는 사람, 수진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 우리 가정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의심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확신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 어중간한 상태가 나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나는 여전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지는 요가원에서 수업을 이어갔다. 서아는 학교와 학원을 오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무언가 썩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사이 용기를 내 증거를 찾기로 했다. 마침 우리 부부는 통장과 카드를 공유했기에 금융앱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새 달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던 중 낯선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시너지 호텔 10만 5천 원. 장모님 생신 바로 다음날 결제된 금액이었다. 호텔 이름을 검색해보니 대전에 있는 호텔이었다. 연수를 핑계로 외박했던 그날 수지는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또 하나의 결제 내역이 있었다. 파인다이닝 베르테 18만 6천 원. 두 사람 몫의 고급 레스토랑 식사.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정도 가격대의 식당에 수진이 혼자 갔을 리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평소 검소한 편이었다. 누군가와 함께였음이 분명했다.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추가 결제 내역이 있었다. 준이네 농장 딸기 세트 3만 원. 딸기 세트라니. 우리 가족은 그 어디에도 딸기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 옆에 적힌 박준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장모님 환갑잔치에서 만난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제야 그 카드가 가족 공동카드임을 떠올렸고 결제 문자가 내 휴대폰이 아닌 수진의 휴대폰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디지털 영수증을 터치하자 상세 내역이 나왔다. 박준영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었고 배송지 주소는 대전의 한 아파트였다. 수진이 자신의 예견인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다. 다음으로 아내의 SNS를 확인했다. 수진은 인스타그램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팔로우 목록에서 박준영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의 프로필을 열자 건축사무소 대표세, 아이의 아빠 여행 애호가라는 소개가 눈에 들어왔다. 새 아이의 아빠, 그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크로를 내리다 2달 전 게시물에서 멈췄다. 고교 동창회 샵 추억의 연장 샵 20년 만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단체 사진.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진도 사진 속에 있었다. 동창회에 참석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박준영이 거기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댓글을 확인하던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주야. 20년 전 그날처럼 반짝이는 눈빛이네. 선주는 수진의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었다. 댓글 작성자는 JPR 최택 박준영이었다. 이어지는 댓글들에서 다른 동창들이 너희 둘 아직도 그때처럼이네. 첫사랑 파워 무섭다라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예견인이었구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15해 결혼 생활 동안 수진이 첫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 라는 정도로만 언급했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이 박준영이었고 그들의 인연이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증거들이 점점 쌓여갔다. 수진의 요가원 스케줄과 실제 외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다. 갑자기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운동화 러닝 기록. 요가복 대신 얇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다. 방문을 열고 서아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물었더니 서아가 침울한 표정으로 종이를 보여주었다. 3개의 원이 각각 떨어져 있는 그림이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예요. 아이의 그림에는 3개의 원이 각각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원 안에는 아빠, 엄마, 나라고 쓰여 있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서아야,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자주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방에 들어가서 몰래 통화하고
아이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서아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학원 끝나고 마트 앞에서 기다렸는데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 손을 잡고 있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다. 내 딸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서아의 생일이었다. 메시지함에서 준영 선배라는 이름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화 내용은 이미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남아있는 몇 개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어? 당신 곁에 있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어때? 건축학회 핑계로. 마지막 메시지는 3일 전에 온 것이었다. 호텔 예약했어. 목요일 2시. 지난번 장소.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렸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아직 모른다.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사랑, 믿음, 그리고 서아.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서아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 사진은 더 이상 행복의 증거가 아닌 상실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도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모든 것을 물어볼 것이다. 첫사랑의 재등장, 비밀 만남, 그리고 우리 가정의 배신까지.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수진에게 바로 증거를 들이대지 않았다. 계획이 있었다. 장모님 환갑 후 작은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임 명목은 장모님의 회가변에 참석하지 못한 친지들을 위한 자리였지만 내게는 진실을 드러낼 기회였다. 그날까지 일주일 나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처럼 밝게 웃고 평소처럼 서아의 숙제를 봐주고 수진의 거짓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면은 폭풍우였다. 매일 밤 잠들지 못했고 식사는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수업 중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더 확보했다. 수진의 카드로 최근 또 다른 호텔이 결제되었고 준영의 건축사무소 명함이 수진의 요가복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상황에 다행이란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함 뒤에는 수기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512호 오후 2시.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오늘이 바로 5월 12일이었다. 토요일.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이것이 마지막 증거였다. 장인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서아는 무표정하게 할머니를 안아드렸다. 거실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장모님은 환갑잔치가 있었지만 실제 생일은 오늘이었다. 조카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내 귀에 속삭였다. 나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모임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올게.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에 익숙해지지 않은 그녀의 양심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나 보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봐. 장모님이 케이크 앞에 앉으셨다. 다들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다 온 것 같은데. 수진의 사촌이 문을 열었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준영이었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 환갑잔치에서 인사드렸던. 준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나와 준영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이다. 어쩌면 수진과 따로 만나려던 계획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다. 장모님이 반갑게 준영을 맞아주셨다. 아이고, 준영이 왔구나. 잘 왔어. 고향 잘 다녀왔니?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내 옆자리였다.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창백한 얼굴로 준영과 내 사이에 앉았다.
온 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녹음기와 호텔 영수증을 꺼냈다. 그리고 수진에게 보이지 않게 장모님께 눈짓했다. 장모님, 오늘 특별한 날인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수진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준영은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뒤로 빼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장모님, 제 아내와 이분께서 몇 달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수진은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도훈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서아가 소파에서 일어나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언가를 직감한 것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영수증과 메시지 내용을 인쇄한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일 점심에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당신 곁에 있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어때? 건축학회 핑계로. 수진의 목소리와 준영의 목소리가 번갈아 가며 울려 퍼졌다. 수진이 내 손을 붙잡고 녹음기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도훈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의 말을 자르며 장모님이 일어섰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니?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다. 아주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와 수진 씨는 그저 오래된 친구 사이일 뿐이고 그래서 호텔에서 자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친구 사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꼈다. 준영 씨, 당신도 가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새 아이의 아버지라고 SNS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수진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선을 보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온 몸이 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장모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장모님의 동생이 급히 부축하며 물을 가져왔다. 서아는 이미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준영은 그 혼란 속에서 자리를 피하려 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망가지 마세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연락했어요. 난 단지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를 놓아주었고 그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아무도 케이크를 자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님은 침실로 들어가셨고 나머지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하나둘 자리를 떴다. 거실에는 나와 수진만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이혼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차갑고 담담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도훈아,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져 있었다. 15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서아를 생각했어야지. 내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준영 선배를 다시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서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서아는 침대 위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서아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엄마랑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살 아이의 눈에는 어른이 되기에는 너무 이른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가 지킬게. 우리 서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킬게. 그날 밤, 수지는 친정으로 갔다. 나와 서아는 둘이서 침묵 속에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장모님 댁에서 가져온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케이크 위에 꽂혀있던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의 초가 비뚤어져 있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진실이 폭로된 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존재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다. 수지는 친정에 머물렀고 서아와 나는 텅 빈 집에서 각자의 침묵을 지켰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3개의 식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현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를 맞이했다. 첫인상은 차가웠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인간적인 공감을 보여주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네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겁니다. 상간자 소송, 생소한 단어였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고. 증거만 확실하면 대부분 승소한다는 말에 내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복수를 위한 법적 수단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모니터를 보며 숫자를 꺼냈다. 혼인기간, 불륜 지속기간, 피해 정도를 감안해 3천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판결은 대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에서 나올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파괴된 가정, 서아의 눈물, 15회의 신뢰, 그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법정에서 준영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가 저지른 일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 갑자기 걸음이 떨려왔다.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43년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교사로서 나는 항상 규칙과 질서를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은 냉정한 법의 심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이는 최근 들어 극도로 조용해졌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었다. 서아가 수업 중에 멍하게 창밖만 바라본다고. 아이의 책상 위에는 전과 달리 붉은색 동그라미 대신 파란색 X표가 가득한 시험지가 놓여 있었다. 서아야, 저녁 먹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하나하나 세는 듯했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아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2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 어른의 세계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엄마랑 아빠는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어. 아마 앞으로도. 말을 잇지 못했다. 서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혼하는 거죠? 다들 그래요. 친구들도 알아요. 수민이네도 그랬대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어른스러움이 가슴을 찔렀다. 서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미안할 거 없어요. 그 아저씨랑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식사 후 서아는 방에 들어갔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를 위로해 주어야 했지만 내 마음도 너무 아팠다. 결국 나도 방에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이틀 후 수진이 짐을 가지러 왔다. 서아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과 달리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도훈아, 서아는 어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처받았어. 이야기를 나눌 기운도 없었다. 수진이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거실에 앉아 서류만 바라보았다. 그녀가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소송까지 해야 해? 그럴 생각 없었어?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준영이 연락이 왔어.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했대. 그쪽도 이혼할 것 같다고. 또 다른 가정의 붕괴. 내가 그들의 아이들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도 서아처럼 울고 있을 것이다. 가슴 한켠이 아팠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다. 준영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법정에서 마주친 눈빛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여러 방어 논리를 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 원고 측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 등의 주장.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 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준영과 마주쳤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지만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나를 붙들었다.
묵묵히 그의 곁을 지나쳤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수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5년 연인이자 아내였던 그녀가 법정에서 우리의 부부 생활을 낱낱이 증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준영의 책임도 분명히 언급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판결을 유보했다. 결국 판결은 준영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었지만 그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위안이 되었다. 서류상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다. 양육권은 내가 갖기로 했고 수지는 주말마다 서아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서아는 아직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하는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법원을 방문한 날이었다. 초가을에 바람이 불어 서류가 날릴 뻔했다. 곧 서아의 중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했다. 새 교복, 새 가방, 새 신발, 그리고 새로운 삶.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가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누군가 키스한다고, 손을 잡는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 수진과 준영이 처음 재회했던 날, 장모님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아빠 좋아하는 계란말이요. 12살 아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다. 아직은 서툴지만 우리는 둘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란 이름은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 무너진다. 나는 그 이름을 이제 서아와 함께 다시 지켜나가야 했다. 돌아보니 장모님 생일 케이크는 결국 아무도 먹지 않았다. 케이크는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소파에 앉아 이혼 확인서를 바라보았다. 양식 하나로 15년의 세월이 정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 장의 종이가 내 인생을 둘로 나누었다. 과거와 미래로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아와 나.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수진까지도.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